우리가 CPI 지수를 그렇게 열심히 봤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인플레이션 관심 있었다고? 네. 언제부터? 톡방에 실시간으로 CPI 뭐 그렇죠. 기대치에 예. 부합한다, 하회한다, 뭐 이거를 우리가 네. 실시간으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런 그렇죠. 것들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배드 이즈 굿에서 배드 이즈 배드로 변경됐습니다. 배드.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노동이 별로 노동 시장이 좋지 않으면 네. 예전에는 주가도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는 주가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아,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나 보다 하고 한우를 치면서 막 올랐는데 네. 이번 주에 오면서 이거 지표가 나빠지니 침체가 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제도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내려가지만 금리 인하의 예상으로. 네. 근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좀 배드 이즈 배드로 바뀐 건 아닌가? 예. 침체를 조금씩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미국 상황은 제가 뭐 미국에 살진 않지만 지표를 매번 보기 때문에 미국을 뭐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좀 친하긴 하는데 물가를 좀 볼게요. 물가는 이제까지 작년에 9%대 육박하던 물가가 올해 들어와서 쭉쭉쭉쭉 디스인플레이션 되면서 디플레이션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되면서 4% 코어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코어 CPI로 갑니다. 코어 CPI 그리고 코어 CPI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하는 CPI가 뭐야? 했을 때 그거를 헤드라인 CPI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헤드라인 CPI는 모두 3.2%뭐 이 정도대로 내려왔죠. 그리고 좀 더 많이 유가와 푸드 가격을 그걸 뺀 거를 이제 코어 CPI라고 하는데요. 예, 코어 CPI가 4%대 초반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보는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선행 지표가 진로우 렌트 인덱스라는 거예요. 렌트 인덱스. 예, 렌트 인덱스가 뭐냐면 CPI에서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집의 임대 가격입니다. 예, 집의 임대 가격이 꺾이면 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구나를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로우라는 회사에서 이제 매번 그 집값을 계산해서 그래서 지금 렌트 얼마 정도 되고 있을까요? 라는 걸 이제 지표로 나타내 주는데요. 그게 미리 꺾였고 드디어 그 CPI에서 말하는 렌트 인덱스 쉘터라고 그러죠. 쉘터도 꺾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조금 늦거든요. 반응이 한 1년 정도 늦어요. 예, 왜냐하면은 CPI에서 뭐 CPI라고 해서 사람들 조사하는 거기에 있는 집들은 뭐 월세든 뭐든 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먼저 진로 인덱스가 떨어졌고 그 CPI 렌트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쉘터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30% 비중을 차지하는 렌트 인덱스도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물가는 좀 많이 떨어지겠네. 그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는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있습니다. 이 마나임 중고차 지수는 CPI,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근원 CPI, 그러니까 코어 CPI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어떤 분들은 뭐 헤드라인 CPI를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전체를 좀 중고차 시장을 보면 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나임 중고차 지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CPI, 그러니까 물가는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변수가 하나 있죠. 유가. 예. 유가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죠. 뭐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저께 이제 이란이 저희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헤즈볼라랑 저희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가가 막 떨어졌다가요. 어제 또 갑자기 4%나 올랐어요,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해왔던 유가가 지금 좀 올라서 이게 다시 또 물가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이 오래 가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고 유가의 변동성이 조금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제약적인 수준에 있고 사람들 소비와 이런 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저께 이번 주에 신규 그 실업을 이제
실업 청구 지수 그게 시장 지표보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걸 보고 제약적인 금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금리 인상의 시차라고 합니다. 예. 금리 인상을 처음 했을 때 바로 그게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그 좀 더 뒤에 나타나는데 그 시차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지금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 좀 많긴 해요. 예, 저도 이제 그쪽에 좀 속해 있는 편이고 동의하는 편이고 그래서 앞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되고 있고 유명한 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24년 말까지 2%에 근접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조금 힘든 겁니까? 예,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지고 우리 있더라고요. 다주택자들은 작년부터 죽을 뻔했지. 저도 죽을 뻔했는데요. 대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예,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물린 게 아니고 세팅된 거라고 생각하자. 세팅. 예, 세팅된 거다. 그래서 조금 금리가 높더라도 조금 참아보고 우리 세팅됐으니까 참자.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참아보자. 근데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것들은 요즘 새로운 미국의 학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2%? 2%. 물가 2%가 돼야지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그 2%를 너무 맹목적으로 쳐다보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21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1년도에 미국에서 물가 목표를 설정하는 그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예, AIT라고 해요. 평균 물가 목표제예요. 근데 그 평균 물가 목표제의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리치몬드 연은에서 그거를 저번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AIT는 지금 도대체 얼마인데요? 평균 물가는 얼마입니까? 네. 라고 생각했을 때 리치몬드 연은이 저희가 2008년부터요 현재까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2% 언더인데요? 1.7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 다 잡힌 거 아닌가요? 이렇게 파월한테 얘기를 했었고 네. 뭐 AIT 이거를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 평균 물가 목표를 적용을 한다면 2% 이미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게 뭐 비둘기파들은 이런 얘기를 좀 요즘 지금 최근에 들어서 좀 목소리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IT를 얘기하면서 봐라. 예, 봐라. 평균 물가 목표제면은 2% 근접했는데 이제 물가 내려야 금리 내려야 되지 않냐? 파월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뭐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매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코어 CPI나 코어 PCE가 굉장히 높은 4% 상태야.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면 물가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트래킹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물가는 내년에 5월쯤에 떨어진다. 예, 나중에 또 이렇게 지표를 보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시장을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저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잖아요. 금리가 언제 떨어질까? 미국 금리는 언제 떨어질까? 이게 이제 완전 맞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맞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물가가 떨어져야지 금리가 떨어지는데 네. 평균 연준의 스탠스라고 해야 되나? 과거 역사를 들어보면 동결됐다가 금리를 쭉 올렸다가 동결하고 그 다음에 떨어뜨린 그 시점을 보면 동결 시점이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평균 8개월 뒤에 금리를 떨어뜨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침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침체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침체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침체가 올 거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으면 네. 후랭이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부분에서 침체가 올 것 같아요. 정부예요. 막겠어요? 안 막겠어요? 그렇죠. 네, 침체가 오면 정부는 미리 그 부분을 막거든요. 어디에서 올 줄 알면. 근데 어디에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거고 그걸 전문가들이 가감하게 이거 침체 옵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뭐 2008년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던데 그 침체가 우리가 아는 경로면 정부는 당연히 미리 가서 막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경로에서 오기 때문에 저도 감히 그걸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8개월 뒤에 떨어졌으니 이번에도 똑같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역시나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뭐 단언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소비 지표는 약간 높긴, 소매 지수는 약간 높았지만 이번 주에는요. 고용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저번 달부터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고용이 제약적이면 당연히 월급을 적게 받게 되는 거고 소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신용카드 리볼빙 지수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면 연체도 많이 되고 있겠구나.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뒤면 소비를 좀 많이 줄이겠는데 물가도 좀 많이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올 하반기에 좀 이슈였던 예. 하반기 맞을걸요? 채권 시장. 네, 채권 시장 채권 시장이 금리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지금 네. 어떤가요, 지금?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요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요인들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의 관계였어요. 예, 중국하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1, 2등으로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또 환율을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얘네들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 풀어야 되는데 또 환율이 너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미국 채권을 팔아가지고 우리 환율을 좀 조정해줬자.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 국채를 투매를 또 했던 거죠. 계속 팔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우리 좀 재정이 좀 모자란 것 같아. 좀 국채를 좀 많이 발행해가지고 이 재정을 좀 채워놔야 돼. 했던 점도 있었던 과도한 국채 발행도 있었고 예, 거의 1조 달러 정도 됐었죠. 그거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 자경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이제 투자자인데 네. 그분께서 9월 달쯤에 이제 미국 국채는 5.5% 이상으로 10년 물금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숏을 걸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네. 이 시소 같은 건데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 이제 공매도를 걸기 시작했고 많은 헤지 펀드들이 그 공매도에 동참을 했어요. 예, 근데 빌 에크먼이 한마디 했었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5% 거의 육박했을 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트위터에 한 줄 딱 쓰니까 그 다음 날에 채권 금리가 4% 5%확 떨어지는 거죠. 야, 진짜 한 사람의 그 트윗 하나에 그러니까 요즘 X죠. X 하나에 이렇게 전 세계가 움직일 수 있나라는 거 좀 충격을 받았긴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공매도했던 세력들도 이제 다시 팔고 이제 공매도라는 건 어떤 주식의 채권을 빌려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 거니까 그걸 다시 이제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사니까 이제 국채 금리 내려간 거죠. 쇼 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예, 쇼 커버링 하면서 네. 국채 가격 자체도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됐고 빌려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빌린 거를 다시 갚아야 되니까 사서 갚아야 되겠죠. 이때 10월 달, 11월 달 그 비례금리 쓰고 12월 달에 이제 판 거를 이제 다시 사가지고 갚으니까 올라갔고 미국채 가격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4분기 재정 발표가 있었는데 그 4분기 재정 발표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3분기보다는 크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 뭐 1조에서 7천억 달러 정도? 그래, 이 정도면 괜찮구나. 그래서 약간 시장도 3분기보다는 그래도 돈을 적게 쓰는구나, 미국이. 그런 안도감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 연준을 좀 보면은 영래포 이런 거 좀 어려서 말을 좀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미국 연준이 갖고 있던 영래포 RRP라고 있거든요. 영래포의 대차 잔고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의미인 거죠?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려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미국 연준이 샀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팔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금리를 많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을 줘. 이게 영래포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 갖고 있던 돈을 연준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그쪽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걸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래포에 갖고 있던 대자금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그게 돈이 빠져나오면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시장이 흘러나오면서 채권을 좀 사기 시작한 거고. 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작용해서 지금 국채 금리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당연히 저도 금리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굉장히 제약적인 수준이고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국채는 당연하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씩 사서 모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도 조금 자세하게 적어놨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채권 투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채권이 쉬워 보이지만 되게 쉽죠. 간단하죠. 금리를 내리면 금리가 계속 최고점에서 채권 사면 되고 네, 내린다 그러면 계속 제일 많이 내려왔을 때 팔면 되지 않냐.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시장에 가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 아까도 말씀했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요인들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장은. 그래서 장기 투자면 상관없겠지만 또 한국인들은 단타를 좋아하시고 네. 몰빵, 단타 투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익을 벌이드는 이런 거에서는 채권 투자는 약간 안 맞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 사서 모으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 저도 뭐 안 그랬겠습니까? 예전에도 단타 투자 몰빵 하다가 많이 잃어보고 손실 많이 받아보고 이게 그걸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트 잘 분석하시고. 근데 그분들을 저는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장기 투자 쪽으로 돌아선 쓴 거죠. 예, 그래서 좀 천천히 그리고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투자 예, 이런 걸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금 이런 상황들 경기 예. 침체 가능성과 네, 인플레이션 가능성, 그다음에 네.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네, 그다음에 채권 시장 분위기 뭐 네. 이런 것들 좀 종합해 보면 네. 미국 시장은 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요즘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네. 뭐 IMF 온다. 네, 아니 제2의 IMF 제2의 썸네일 온다. 썸네일. 예. 그리고 뭐 08년처럼 된다. 이런 얘기도 오고. 네. 저는 뭐 08년에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IMF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외환 위기를 맞는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 계세요. 그런데 외환 위기를 맞는다. 근데 예전에 이미 다 맞아봤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그래서 그 위기를 맞을 수 있을까요? 맞아봤는데 그 같은 경로로 올 수 있게끔 정부나 중앙은행이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997년 얘기를 IMF 때 얘기를 해보면요. 98년도에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0원 정도 그냥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고정환율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IMF를 막고나서 변동환율로 변경됐고 올해도 옛날부터 이제 대한민국은 그 외환 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놨잖아요. 4천억 달러가 넘어요. 전 세계의 9위권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는. 97년 IMF와 클래스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은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그 외환 보유고가 적었거나 뭐 외환 때문에 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약간 너무 쉽게 하시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거죠. 예. 아니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외환 보유고를 쌓고 있는 나라한테 외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예, 외환 보유고 통계를 조작하고 사실은 그거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지표와 그러면 그 이에 사기업들이 발표하는 데이터, 국토부들 말하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투자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고. 예. 근데 저는 정부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거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죠. 그런 데이터들이 기반이 돼서 나라가 건설되고 투자도 하고 정부도 움직이는데 예, 그런 걸 근본부터 다 부정해버리면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려운 건 맞아요. 가계대출이 굉장히 높고 가계대출 비용이 너무 높고 GDP도 높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이 가계대출 잡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이거 스트레스 DSR 실시해서 당연히 대출만 막을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죽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정부에서 준비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바로 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 대출을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금리 대출은 어떤 거냐면요. 5년 고정에 그다음부터 변동이에요. 예, 그렇게만 판이 짜여 있었는데 네. 30년 고정금리, 40년 고정금리의 주담대 대출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부동산의 대출 구조를 바꿔서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좀 생각해보면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2024년부터 실행을 하려고 이제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번에 좀 한국에서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좀 느끼는 점이 많았을 겁니다. 뭐냐?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이 80%예요. 그 20%가 변동금리인데 그 고정금리 비중이 높다 보니 주택 시장에 금리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국 시장도 한국에서 통화 정책을 잘 하려면 가계가 무너지지 않고 물가만 빼야 되는데 이건 뭐 가계 대출이 많고 다 변동금리니 이번에 40% 정도 되거든요. 그 고정금리 비율이 나머지는 다 변동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이 너무나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다음에 정부도 이거는 우리의 통화 정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도 물가를 좀 더 괜찮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도 고정금리라는 걸 좀 많이 시장을 만들어서 고정금리 대출이라는 시장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부터 조금 약간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작년 12월 달이었죠. 너무 빠르게 무너지니까 부동산 시장이 네.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라는 비슷하게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정책도.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또 하게 되고 건설 시장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부동산. 서울 집값,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네네. 그다음에 지방 집값 네, 이거거든요. 네. 일단 네. 지금 뭐 1월 초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7, 8월까지는 좀 괜찮았다가 추석 끝나고 나니까 또 싹 조용해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좀 서울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보시면 이게 서울 집값이거든요. 파란색이.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대출 금리가 내려오니까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시면 12월을 저점을 찍고 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상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금리는 별로 상관없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매번 했었어요. 21년도, 20년도에 이런 엄청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그 집값이 계속 올라다 보니까 금리랑 집값이랑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시계를 조금 더 길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계를 좀 길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상관이 없었는가. 뭔가 예. 이렇게 반비례. 반비례 느낌이죠. 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오면 집값은 상승한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그림에서 당연히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무 금리 만능주의 아닙니까? 판불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금리 만능주의가 아니고 우리 금리가 떨어질 때는 어떤 상황이죠? 호랭이님?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진 상황이기도 하지만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이 시장이 어떻다는 얘기죠? 많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풀릴 예정. 예. 풀릴 예정이고 금리가 좀 많이 내려오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긴 하락세 속에서도 금리가 계속 싸지니까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에 계속 돈이 풀리면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와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공급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전체적인 물의 흐름들은 돈의 흐름들을 봐야 되니까 그 돈의 흐름들은 금리가 내려오면 시장에 빌릴 수 있는 돈들이 싸지고 그 돈들이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다. 그럼 주택을 사면은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르겠지. 예, 시장에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예, 살 수 있는 물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내려올수록 가격은 오른다.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22년도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죠. 금리 인상에 인해 가지고 3월 달부터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었는데요. 근데 금리를 동결했는데 왜 주담대는 내려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와 좀 연관이 있긴 합니다. 예, 미국 국채, 한국 국채, 그 다음에 대출 금리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그래서 주택 시장을 판단할 때 지금 현재는 상승과 하락을 얘기를 할 때는 금리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때문에 집값이 무너졌고 다시 오를 이유는 금리가 낮아져야지 오른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공급이 많아지냐 그건 아닌 거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 국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국채 금리는 다시 또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주담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내려왔던 겁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도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부터 살짝 반등을 시작했죠. 그래서 쭉 V자 반등을 시작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9월 달까지잖아요. 그럼 10월 달, 11월 달은 어떨까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이거지만 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10월 달은
네, 10월 달은 금리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 네. 그럼 국채 금리를 바로 보는 거죠. 대출 금리도 좀 보는 거고. 아직 그 은행권 가중 평균 금리는 나오진 않았지만 10월 11월 달에는 사실은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도 흐랭이님이 미국 국채 금리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좀 많이 내려왔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셨는데 똑같습니다. 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약간 얼어 있는 분위기, 그리고 조금씩 금매도 나오는 추세죠. 네. 예. 제가 이 당시 때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 금리가 내려오는 이 시점에, 그리고 가격 지수가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매물 많아지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반론을 제기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매물이 많아지는데 금매는 많아요. 금매는 그때 하나도 없었거든요. 매물은 많은데 금매는 없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 당시 그 앞에 하여튼 2022년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때는 월세가 더 쌌었습니다. 금리보다. 근데 다시 금리가 떨어지니까 월세가 더 비싸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세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매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매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매물 수가 왜 늘어나냐? 이거는 가격이 다시 폭락할 징조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시장에 금매는 없는 거예요.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분들이 하시는 말씀 좀 틀린 것 같은데. 또한 중요한 건 2023년에 올라갔던 집값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주택 관련해서 이제 대출들이 나왔잖아요. 그 특례 대출들이. 특례 대출 보면은 고정금리잖아요. 근데 올해의 신규 대출 주담대에 고정금리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 80%예요. 75에서 80%. 그러면 이분들은 23년에 샀던 집 산 분들은 금리 인상에도 집을 내년에 뭐 금리가 너무 높아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80%의 집 산 사람들은. 근데 너무 고점에서 고정으로 박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쯤이죠. 4%대였죠. 4% 초반대, 3% 후반대이긴 했어요. 특례 쪽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출시될 정부의 그 시스템 있죠. 가계대출의 대안이 되게 쉽게끔 만들게 하게끔 그 시스템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안 대출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고정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정금리가 그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쉽게 갈아탈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겠죠. 그거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 출시되는 거죠. 바로 대안이 쉽게끔. 예. 그리고 장기 고정 상품을 만들고 고정 금리를 잘 대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가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정부에서도 그거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에도 고정금리 비율이 올해 이렇게 높은데 금리가 많이 높아서 투매하는 형태들이 많이 일어날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주택들에 대해서만 특례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9억 이하의 주택들은 금리 인상에도 튼튼한 거잖아요. 예, 내가 얼마나 낼지 매년 고정으로 나가니까 이자는요. 그죠? 그러면은 금리가 엄청 높았다 해서 그 이하 단계의 부동산들이 투매가 일어나지 않는데 위에 있는 뭐 10억 이상, 9억 이상의 주택들이 만약에 투매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9억 이하의 주택들은 하방이 탄탄하니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올 수 있겠냐는 거죠. 내려오면 바로 사겠죠. 시장에서.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방 지지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예요. 예, 그 작년 10월 10월에서 12월 달과 내년은 약간 상황이 다를 것이다. 왜?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금융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작년에 2030들이 주택을 거의 한 10만 채 정도 팔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예, 7에서 8만 채 뭐 정확하게 되는데 그거는 2019년이나 18년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 샀던 주택들을 금리 인상에 못 견뎌서 판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거의 7, 8만 채가 줄어들어서 2030에서 오히려 50대는 늘어났습니다. 예, 주택의 보유 수가요. 그래서 보면 2030들은 진짜 연끌을 해서 이렇게 확 무너진 게 작년 말이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투매가 일어났었고 그 다시
털어낸 물량들을 특례 대출로 인해 가지고 고정금리로 바꿔서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한 거죠. 올해 1월 달부터 금리도 내려오고 고정금리니까. 그래서 튼튼한 하반을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내년에 폭락이 온다?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폭락까지는 아니다. 왜? 튼튼한 하방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에도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연구소 리포트 보니까 30%인가요? 네, 30% 폭락, 떨어진다. 예, 폭락 폭락하고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예, 예. 블로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좀 말을 좀 이렇게 쓰는데 약간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건방진 판불. 네, 건방진 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틀을 계속 이 사람 보고서를 점수하게 다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아파트값 30% 내린다 이거였죠. 제보가 들어왔군요. 딱 톡방에서.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데 무슨 보고서인가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24년 부동산 전망인데 첫 장에 이제 11% 정도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40% 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50% 하반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진짜 맞아?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런 짤을 좀 넣고 그래서 패드와치를 봤어요. 금리 예측. 내년 거 보니까 11%? 그건 아니고 한 5월 달부터는 떨어진다고 지금 시장들은 예상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금리가 더 오르지? 금리가 오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국제 수익률도 당연히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요. 이렇게 높았잖아요. 내려오고 있죠. 12월 달부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여기 지금 코픽스 보면은 11%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계대출인 거죠.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본 거죠. 이게 쭈르륵 내려와서 다시 좀 올라와 있다. 이건 지금 아까 본 거고 내려왔으니까 23년 1월 달부터 쭉 내려왔으니까 가격이 올랐다. 주택 가격이 올랐다. 고정과 변동의 내용도 있고 이제 전체의 내용이죠. 주택 가격이 대출 금리가 10%가 가려면 물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나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탄탄해야지 중앙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튼튼한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가계대출 연체율이나 기업 연체율이 계속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15%까지 올릴 수 있을까? 뭐 10%까지 올라 지금 2배 이상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거 좀 어불성설 아닌가? 너무 좀 강하게 잡았다. 그리고 금리 변동과 이자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19년도 고정 플러스 변동 이 금리가 변동으로 전환돼 가지고 이제 이자 부담 규모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2019년은 고정금리 비율이 76.7%였어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에서는 고정금리를 하면 5년 고정 그다음 변동이라는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래한 시점이 24년이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의 분석 이 내용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올해는 이제 이렇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73에서 80%도 있고 이렇게 70% 이상을 상회하게 되죠. 이렇게 높은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헬리오시티 기준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19년도에 거래가 가장 많았던 7월 달에 16.3억의 거래가 됐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높으니까 그냥 바로미터 한번 삼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보시면 21년도, 22년도 하반기에 이게 한번 폭락하죠. 이때 이 금리를 못 이긴 사람들이 한번 털어냈다는 거죠. 너무 떨어지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털어냈고 23년도 3월 달에 헬리오시티 거래량은 가장 많았을 때 보면 18.7억이에요. 이게 18.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18.7억에 23년 샀던 이 18.7억은 뭘로 샀겠어요? 고정금리일까요? 뭐 변동금리일까요? 23년도 23년도에 고정이 그러니까 비율이 많겠죠. 80% 70% 이상이 넘으니까 고정으로 샀겠죠. 이것도 특례 대출이 아니더라도 15억 이상의 주택대도 대출이 가능하게 됐고 고정금리도 높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이건 특례도 아니고 전부 다 전체적인 비율이니까요. 대출 비율이 이 정도면은 뭐 여기서도 고정이 있었겠죠. 이 18억 헬리오가 18억의 고정으로 버티고 있으면 내년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18억 언더로 팔 수 있을까요? 나는 금리 부담이 별로 없는데 파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고정금리 18억에 샀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걸 파실까요? 고객님도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투매는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금리 좀 있으면 금리 좀 내릴 것 같은데 나 견디지 뭐. 어차피 금리는 이자는 똑같이
똑같이 나가잖아. 고정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75%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 그 예. 작가님은 지금 금리의 예. 관점에서 지금 계속 풀어주고 계신데 네. 공급이나 다른 관점에서의 변수는 없을까요? 여기 밑에 이제 쭈루룩 나오는데요. 네. 이게 매입 비중이 이건 조금 숫자가 잘못된 얘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공급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6만 6천 세대였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초과 공급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근데 이 당시 20년도를 보면 미분양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엄청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굉장히 높아졌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453곳의 건설회사가 올해 줄도산했습니다. 여기 보면 집을 지을 건설사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PF 내건까지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건설들 못 빌려요. 안 빌려줘요. 그러면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있던 공급들도 뒤로 연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공급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럼 공급이 없다 해서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공급이 없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생각을 해보면요. 22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몇 %줄 아십니까? 56% 정도 돼요. 그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서울의 노후주택이 그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신규 주택이, 그러니까 신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신축에 대한 가격에 대한 피가 붙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신축이 곧 입지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부동산 시장이. 네. 하도 다 구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축의 공급이 아주 조금 되긴 하지만 공급이 되면 피가 붙어요. 분양권 시장에서. 그게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축 가격이 피가 붙어서 굉장히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주택 가격도 키 맞추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의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신축은 굉장히 귀한 것이 되고 그 귀한 신축에 다들 살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분양권에 피가 붙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근데 지금 3년 뒤부터는 공급이 거의 없을 거고 내년도 사실상 PF 내관에다가 건설들도 줄도산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 뒤로 건설 계획을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아진 자재값과 이때까지 버티는 데 들어간 이자 비용들이 다 붙어가지고 분양가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격은 오히려 오를 요소들밖에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역전세 리스크에 대한 지적도 좀 있습니다. 연말. 올해 연말에요. 네, 역전세. 네.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긴 해요. 그냥 역전세가 일어날 겁니다.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세 왜 일어나지? 금리가 높아서? 근데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하기에는 9월, 10월 달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근데 11월 달에는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저희 11월 달에 입주가 있어가지고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도 받아보니까 지금 3.9%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4.4% 정도 될 줄 알았는데 3.9로 좀 많이 내려왔대요. 그러면 역전세가 일어나려면은 사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려면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가격도 하방 지지도 있고 금리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격이 좀 플랫하게 있거나 떨어지더라도 금리가 좀 나오더라도 약간 산발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완연한 하락세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서 역전세는 일어나기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내년 집값, 서울 집값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간다. 예. 뭐 올해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올해 10월 달부터 저는 좀 프리징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금리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를 하락을 예상하는 시장의 예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약간 부족한 적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구매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지 않냐. 그리고 하방을 얘기하기에는 심각한 하방은 없을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완벽한 엄청난 빠른 상승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없지 않겠느냐마는 조금씩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토대들은 갖추고 있다. 급등합니다. 급락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인프라나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올웨더 투자법.
잃지 않는, 네. 지지 않는 투자법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습니까? 어떤 매매 기법에 있습니까? 어떤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움직이면 그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자산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 금리가 바닥을 찍고 오를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는 거는 이제 침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고 다시 경기가 좀 상승하는 시기니까 그때는 돈이 좀 많이 풀리고 하니까 그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최고점에서는 아까도 보신 채권 투자 바로 들어가야 되고, 예. 그리고 좀 많이 내려왔을 때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오고 한 중반쯤에 가면 이제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들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부동산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닥인 부동산이요. 그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지표 하나만 보고 지금 바닥이네,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아까도 봤듯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이 가계대출 동향을 좀 보거든요. 저는요. 네. 이게 한 달 느리게 발표되긴 하는데요. 네, 매달 발표됩니다. 10월 10일이니까 11월 달도 조금 발표가 됐었건 했겠네요.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파란색이 조금만 켜볼까요? 예. 네. 주택담보대출의 증감률이에요. 이게 주담대 증감률. 이때 주담대가 이때가 22년 12월 달쯤이거든요. 이게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죠.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주담대가 늘어난다? 그럼 누군가가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3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면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 지금 집을 사는 분위기구나. 예. 그러면 이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런 걸 보고 좀 알 수 있죠. 저는 주택시장이 이때 바닥이다. 예, 좀 약간 감년적인 것보다는 가계대출의 주담대의 추이와 동향을 보고 주담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시작되면은 이거는 이제는 주택시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2월 달부터 하락했다가 이제 항목별로 보면은 3월, 4월, 5월, 6월 증가했잖아요. 가격도 똑같이 이렇게 갔죠. 네, 조금 주춤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지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네네, 요렇게 확인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예. 이제 뭐 10월 달 가면 이보다 조금 더 떨어졌겠죠. 주담대는 더 제약적으로 정보를 조금 막았으니까요. 그러면 약간 프리징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 되고 있고.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채권을 비중을 조금씩 어제도 톡방에서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채권 비중을 조금 늘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씩 늘리고 있고, 부동산을 11월, 12월 달에 조금 무너질 때 좀 사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좀 저평가된, 아까도 말씀드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곳들 좀 찾아가 보면서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도 약간 지금 투자 수익이 안 맞긴 해요. 근데 안 맞긴 한데 좀 많이 좀 떨어진 곳들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역을 말하면 또 지역 찍기 뭐 이상 판볼이 하더라 우리 다 해야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고, 부동산은 조만간 돌아올 것이다. 올해 2월 달 상반기 때는 상승을 좀 이룰 수 있을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조금씩 투자해서 내년에 좀 많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늘리고 있고요. 이제 채권은 재투자하고 있고 부동산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은 시점 좀 잡아보려고요. 네네네. 좀 하반기에는 어쨌든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네.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기준금리가 내려오기 전에 대출금리는 먼저 내려오거든요. 채권이 먼저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 전에 시장이 조금씩 돌기 시작할 건데 투자자들은 그때 들어가요. 근데 실수요들은 조금 뒤에 들어옵니다. 아, 이건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네. 수도권입니까? 지방입니까? 아주 수도권. 어. 예, 무조건 수도권. 네. 지방은 안 보시는군요. 아니, 보긴 보는데요. 저 지방 투자한 것도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예. 그러니까 주택 금리가 한 3% 정도 왔을 때는 지방을 좀 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3% 후반 쪽인데 3% 초반이나 2% 후반쯤 왔을 때는 좀 지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좀 특이하게 좀 금리를 좀 많이 보고. 금리충. 네, 금리충. 예. 제 금리충 아니었는데 공급도 그런데 공급도 봐야 되고 다른 거 다 보긴 합니다만 돈의 흐름,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를 것이냐 이걸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저도 이제 가계대출을 보고 많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시장에
네. 예, 그걸 보니까 네. 이걸 보면서 전 투자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예. 판블님은 어쨌든 투자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예. 그럼 안 힘드셨어요? 최근 2년간? 힘들었습니다. 뭐 역전세 토해내고 막 이런 거. 예, 뭐 역전세는 없었지만은 다행히 저도 좀 이렇게 있으려고 할 때 그 단기로 좀 돌려가지고 이제 목숨을 좀 연명하고 월세로 좀 전환해가지고요. 예, 좀 연명하고 그때 좀 준비를 하고는 있긴 했었어요. 네. 아, 금리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물가를 보면 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국 물가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물가를 좀 보면서 금리 올라갔으니까 조금 나는 준비를 좀 해야겠다. 근데 팔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팔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존버다. 예, 그래서 좀 준비를 마통도 조금 많이 좀 늘려놓고 좀 땡겨놓고 이 정도면 내가 얼마의 월세를 좀 받으면 가능하겠는데 하고 그걸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역전세나 이런 것들 좀 잘 막았습니다. 그 단기 월세를 좀 돌리면서 오히려 크게 수익은 안 났지만은 크게 많이 벌지도 않았고 약간 그 저스트하게 금리랑 제가 받는 월세랑 그 채워놓은 그 보증금을 제가 준비한 그 돈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면서 좀 살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안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식들 조금 투자를 했었어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이런 거 22년 중순쯤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 써놨긴 했었는데 그때 사가지고 한 20-30% 정도 또 수익을 좀 얻어서 그때 좀 했었고 그 초반에 또 금 투자 좀 했었어요. 그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불안성이 있으니까 금에 당연히 돈이 몰릴 거라 생각하고 금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20% 30% 계속 나니까 그것들을 좀 수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부동산 시장을 좀 대비를 했던 돈 쪽으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빡빡하게 버텨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지표 쉽게 보는 사이트들 좀 추천해 주세요. 아까 이제 방송 끊기기 전에 요거 보여드렸었는데요. 예, 인덱서고. 네, 인덱서고라고 요거 누르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사이트인데. 예, 아는 만큼 다 보입니다. 이게 미국 지표, 별게 다 시작해 있더라고요. 자본시장까지 싹 다 볼 수 있는데요. 별게 다 예, 있어요. 본원투고 M2까지 전부 다 봅니다. 채권 금리까지. 이 사이트 되게 좋습니다. 부동산까지 싹 다 나오거든요. 예, 국내 것도 다 있는 거죠? 예, 국내 거. 야. 다 이거 있습니다. 누가 정리한 거야? 이게 제가 이거 판매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예. 여기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GDP부터 시작해서 예금 금리, 가계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싹 다 있어 가지고 너무 좋아서 저도 이거를 어젠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막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었던 지표들 비교 분석을 이걸 다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킬려다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하고 이거를 그냥 키게 된 건데요. 너무 재밌잖아요. 올라가네 하면서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싸게 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제 블로그에 제목을 낼 때 뭐라고 들었냐면 블랙 프라이데이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 5년 전 가격으로 내려왔다. 이건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냐 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5만 원대에서는요. 그렇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는 거지. 올라가는 거 다 보고 돈을 담게 되면은 당연히 고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제일 늦게 듣는 사람은 뭐 8만 원 전자, 9만 원 전자처럼 물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투자할 때 작은 주식들은 안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큰 것들 아니면 ETF 위주로 다 하거든요. 큰 주식들, 좋은 주식들이 크고 좋은 주식들이 많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그건 사놔야 되는 거예요. 예. 좋은 주식이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 같은 주식인데 회사이고 그런 회사가 많이 떨어졌으면 사실은 사놔야지 맞는 거죠. 예, 박앤세일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크게 생각하고 오래 투자할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르고 있을 때 한참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때 사잖아요. 좀 많이 손해 보실 수 있어요. 저 블로그를 저도 써오면서 말씀 많이 드렸던 게 뭐냐면 조금만 힘내세요. 좀 힘내세요. 이제 버티면 됩니다. 라는 얘기하는데 그게 의미 없는 그런 외침이 아니고 어떤 지표들에 뭘 봤을 때 이게 금방 오니까 우리 좀만 더 견뎌보자.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나중엔 더 좋은 시기가 온다. 그게 가격은 항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과 이 사회 시스템은 항상 물가는 2%를 맞추겠다는 얘기는 2%씩 매년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얘기다. 그걸 잊지 말고 자산 가격은 오르니까 이 힘든 시기를 조금 버텨보면 좀 좋은 시기가 온다. 예, 기다리자라는 거고 허리 쫄라매자. 그래서 저희 그 세상의 모든 시장 이야기라는 저희 블로그 이름인데요. 거기서도 그 모티브가 어깨동무예요. 어깨동무? 예.
이 힘든 시기를 서로 어깨동무하고 버텨내자. 그 좋은 시기에 오는데 좋은 생각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나쁜 기사들이 하락기에 되면 계속 쏟아집니다. 그걸 제가 제대로 해석해서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좀 즐겨 하거든요. 힘내시라고. 예. 너무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다 신경과도 가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맞아요. 정신과도 가시고. 네. 그런 분들도 정확하게 좀 경제를 알고 그 책의 다음 장이 뭔지를 알면은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들 힘들고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럴 때는 경제 공부를 조금 하시면서 시향 분석하시면 그 끝이 언제고 언제 좋아질 거냐를 조금 보시면서 견디셨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견디며 끝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다. 막연하게 기우제지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금리처럼 이런 걸 보시면서 저도 채권 금리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 이제 내년 좋아지겠네요. V자 반등하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고 그런 근거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사람들도 마음 편해진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 공부를 조금 하시면서 끝이 언제일까를 예측도 해보시면서 그 다음 투자를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힘내십시오. 많이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운데 저도 그 생각하면 조금 약간 눈물 납니다. 예전에 좀 어렵게 견뎌왔던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는 그 누구도 내 편이 없잖아요. 야, 너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뭐 잘못하고 그런 걸 누구한테 또 탓을 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다들 욕도 많이 하고. 그리고 투자 뭐 주식쟁이 너 네가 잘못했잖아. 뭐 8만 전자 9만 전자 네가 샀잖아. 네 손인데 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만 투자를 오기를 했지만 왜 잘못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음 장 좋은 장도 있으니까 그걸 좀 계산해보면서 경제 공부하면서 좀 버텨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이 어딜지 모르는 절망은 진짜 정말 힘들어요. 근데 경제 공부를 하면서 끝이 어딜지를 한번 같이 예상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호랭이 TV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쯤 좋아질까 이런 걸 분석하고 예측하고 사람들 모셔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끝이 언제겠구나를 대충 예상하면서 견디면 조금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자를 얼마나 좀 몇 개월 더 갚아야 할까를 좀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은 끝이 어느 정도라고 언제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내년 3월 달쯤에는 신난다.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5월 달에 미국 금리가 떨어뜨리면 한국은 먼저 떨어질 것 같고요. 기준금리를요. 아, 그렇습니까? 채권 금리는 그 전에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채권 금리가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럼 대출금리 먼저 내려와요. 그럼 부동산 시장 옹기가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뭐 제가 틀렸네 맞네 그것보다는 누구나 예측은 다 편향적이잖아요. 예측이란 건 다 편향적인 거예요. 저는 제 편향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에는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총선 이후네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예, 또 맞습니다. 되게 재밌게도.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총선 이후에는 좀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거 아세요 혹시? 마지막에 미국 대선 전체를 다 계산해봤더니 미국 대선에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 되는 연도에 미국 주식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100%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전 연도에는 90% 확률로 올랐어요. 미국 대선이 있었던 그 년도에는 100% 주식이 올랐고 그러면 그 주식의 상승은 당연히 한국에도 미치겠죠, 영향은? 네. 한국 주식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올라야 돼. 대선과 총선. 올라야 돼. 그런 이슈도 제가 금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100%. 제가 반도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 반도체 투자 많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맨날 확인합니다. 제발 좀 오늘 저녁에는 좀 올라가 있어라. 잘 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반도체는 올해 연말 중순 이후부터 계속 좋아졌고요. 내년에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 특히 한국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중국의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었으니까요. 우리가. 그건 너무 좋은 거죠. 또 내년에 또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또 그거까지 잘 계획해서 내년 그렇죠. 투자 농사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를 보시면서 조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만 무조건 믿지 말고 저 사람의 분석하는 방법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하기도 공부해보고 예측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거를 조금 지향하시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는 걸 조금 바꿔가시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